3조 원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은 내일 아침 총살당할 겁니다. 국가보위부에 있던 지인이 제게 했던 말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3조 원이 넘는 돈을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두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평양 중심가의 최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외제차를 몰았으며 해외 출장을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 아니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굶주린 북한 주민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북했을까요? 북한에서 돈이 많다는 것은 언제든 숙청당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그 천문학적인 돈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최고 권력층의 비자금이었고 저는 그저 그들의 금고지기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어느 날 저는 평양 대동강 구역의 제 아파트 23층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평양 시내가 보였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운 동무, 내일 오전 10시까지 당 중앙으로 출두하시오. 그날 오후 받은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한 최상류층의 민낯과 제가 3조 원을 버리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이유,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 평양의 한 무역회사에서 시작됩니다. 2003년 저는 28배 나이에 조선 대성무역총회사 부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당 간부 양성소인 금성정치대학까지 마친 제게 주어진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버지가 항일발치산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완벽한 출신 성분이었죠. 대성무역총회사는 겉으로는 일반 무역회사였지만 실제로는 당 중앙의 외화벌이 비밀기구였습니다. 우리는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무기, 광물, 수산물을 팔았고 그 대가로 받은 달러와 유로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늘 2개의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 업무용, 또 하나는 당 중앙과 직통으로 연결된 특수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가 울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즉시 받아야 했습니다. 평양 창광거리의 40평 아파트, 독일제, 벤츠 승용차, 월 300달러가 넘는 특별배급. 저는 북한 주민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특권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비서가 끓여준 원두커피를 마셨고 점심은 평양 고려호텔 특별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성운 동무, 이번 베트남 거래건은 어떻게 되었소? 당 중앙의 전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도 없이 그저 결과만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를 벌어왔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만 보고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부와 권력이 사실은 제 목에 걸린 올감이라는 것을요. 북한에서 돈을 다루는 사람은 2가지 운명만이 있었습니다. 계속 충성하며 살아남거나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거나. 2008년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사장이던 박철수 동무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박철수는 반당 반혁명 분자로 규정되어 숙청되었다. 회사 전체 회의에서 보위부 담당자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박 사장은 제가 가장 신뢰하던 상사였습니다. 15년간 당에 충성하며 수억 달러를 벌어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가 관리하던 스위스 계좌에 돈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당에서는 이것을 횡령 기도로 몰았습니다. 웃긴 것은 그 돈을 쌓으라고 지시한 것도 당이었다는 점입니다. 박 사장의 빈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33세 나이에 대성무역총회사 사장이 된 것입니다. 축하 인사를 건네는 동료들의 얼굴에서 저는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이 자리가 영광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요. 사장이 되고 처음으로 스위스 은행 계좌에 접속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은 누구의 것인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연히 당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최고 지도자와 그 측근 몇 명의 개인 금고였습니다.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굶주리는 동안 이 돈은 스위스 은행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평양 시내를 걷다가 우연히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대로변의 화려한 조명과 달리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너 뭐하니? 제가 묻자 아이는 놀란 토끼처럼 도망쳤습니다. 쓰레기통 옆에는 썩은 채소 몇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평양에 그것도 수도 한복판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초상화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그 돈으로 저 아이를 몇 명이나 살릴 수 있을까? 그날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을 잘 때마다 박 사장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곧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018년 가을에 찾아왔습니다. 성운 동무 원수님께서 동무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당 중앙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무역회사 사장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엄청난 포상을 받거나 아니면 그것이 마지막이 되거나. 다음 날 저는 평양 중심부의 어느 영빈관으로 향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삼엄한 경비를 지나 응접실에 들어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무가 그동안 벌어온 외화가 대단하다고 들었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차가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주로 외화벌이 전략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곳곳에 함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동무 가족은 모두 평양에 있지? 대화가 끝날 무렵 그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저의 아내와 아들이 인질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출하기로.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가족이었습니다. 아내 윤희와 7살 아들 준호. 저 혼자 도망치면 그들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셋이 함께 탈출하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어떤 날은 탈출 계획을 세우다가 어떤 날은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철민 부사장이 어제 보위부에 끌려갔대요. 김광수 지배인 집에 급습이 들어왔답니다. 무역회사 간부들이 연쇄적으로 숙청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외화 관리를 더 직접적으로 통제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기존 간부들은 위험 요소로 간주된다는 것.
어느 날 밤 대학 동기였던 국가보위부 소자 한 명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척하며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성훈아, 너 이름이 명단에 올라갔어. 다음 달 안에 움직여야 해. 그가 떠난 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족을 먼저 보내기로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믿지 못했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던 우리가 탈북을 해야 한다니. 하지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도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오실 건가요? 나는 조금 늦게 갈 거요. 의심을 사면 안 되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가족만 보내고 저는 남을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함께 가면 추격이 더 거세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2019년 3월 21일 아내와 아들이 친척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해산시로 떠났습니다. 저는 평양에 남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당 간부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사흘 후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암호였습니다. 어머니 병환이 깊어졌어요. 성공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국 브로커의 도움으로 두만강을 건넜다는 것.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시에 제 가슴속 무게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성훈 동무, 내일 오전 10시까지 당 중앙으로 출두하시오.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벌써 제 가족의 탈출을 눈치챈 것일까요? 저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바로 떠나기로. 사무실 금고에서 비상용으로 준비해둔 현금 5만 달러를 챙겼습니다. 스위스 계좌에 3조 원은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쓸 수 없는 돈이었으니까요. 집에 들러 여권과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밤 11시 저는 평양역에서 청진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1등석 칸에는 당 간부들만 탈 수 있었기에 검문이 덜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청진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회령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여정이 악몽 같았습니다. 매 검문소마다 제가 잡힐 것 같았습니다. 회령에서 저는 아내가 연결해준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였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당신, 대성무역회사 사장 아니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쇼. 나도 돈을 받아야 하니까. 오늘 밤 12시에 출발합니다. 그날 밤 저는 5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4월 초였지만 날씨는 여전히 쌀쌀했고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물 깊이가 허리까지 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쇼.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중국 쪽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가까운데 또 그렇게 먼 거리였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북한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국경경 비대였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병의 손전등이 물 위를 훑쳤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린 거 아니냐? 다행히 다른 경비병의 말에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더 걸었을까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중국입니다. 하지만 브로커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입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한 농가로 데려갔습니다. 허름한 방 하나에 탈북자 5명이 숨어 지냈습니다. 창문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낮에도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요즘 단속을 강화했어요. 일주일은 여기 있어야 합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제 실종을 알아챘을 것이고 중국 공안에도 이미 연락이 갔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제 예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공안이다. 급습이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차량 여러 대가 농가를 포위했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서라. 는 중국어 고함이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논밭을 가로질러 개울을 건너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 저는 한 동굴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4월의 밤은 여전히 추웠고 저는 외투 하나만 걸친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강을 건널 때 버렸기에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브로커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남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말했던 태국 루트를 따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5만 달러 중 2만 달러는 브로커에게 미리 지불했고 남은 3만 달러는 농가에 두고 온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겨우 5천 달러만 남아 있었습니다. 연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조선족이 많은 지역이라 제 얼굴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여관에 방을 잡고 인터넷 카페에서 탈북 루트를 검색했습니다. 그때 뉴스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북한 대성무역회사 김성훈 사장, 3조 원 횡령 후 도주. 제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저를 경제범죄자로 지목한 것입니다. 웃긴 것은 그 3조 원이 애초에 제 돈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범죄자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상금이었습니다. 10만 달러. 북한 당국이 제 체포에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내 조선족 브로커들에게 엄청난 유혹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여관을 나왔습니다. 연기를 벗어나 심양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역에서도 버스 터미널에서도 제 심장은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양에서 저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한국 대사관은 탈북자를 공식적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하 루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양의 한 조선족 식당에서 새로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을 거쳐 태국으로 가는 루트였습니다. 비용은 2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당신 얼굴이 너무 알려져서 추가 비용 5천 달러가 필요합니다. 제 손에 남은 돈은 겨우 3천 달러. 저는 제 시계를 벗었습니다. 스위스제 롤렉스 2만 달러짜리였습니다. 이걸로 대신하죠. 브로커는 시계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양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는 비행기로 이동했습니다. 브로커가 만들어준 가짜 중국 여권을 들고 공항 출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분을 보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들여다보고 컴퓨터를 확인하고 다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여행 목적이 뭡니까? 사업차 방문입니다. 심사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노이에 도착한 것은 4월 말이었습니다. 동남아의 무더운 날씨가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노이에서 육로로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가야 했습니다. 왜 비행기로 바로 태국에 안 갑니까? 제가 묻자 브로커가 답했습니다. 태국 공항은 검색이 심합니다. 육로가 더 안전해요. 이틀간의 버스 여행 끝에 우리는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태국 이민국에 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탈북자라고 밝히고 한국행을 요청하세요. 태국 정부는 탈북자를 한국으로 보내줍니다. 브로커의 조언대 저는 태국 이민국 사무소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선 태국 공무원에게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I am from North Korea. I want to go to South Korea. 공무원은 놀란 표정으로 상사를 불렀습니다. 곧 저는 작은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2시간 동안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제 신원, 탈북 경로, 목적 등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북한 대성무역회사 사장 맞습니까? 조사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에서 제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배포한 제 지명수배 기사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는 살기 위해 도망친 것뿐입니다. 조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제 사건이 일반적인 탈북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사흘 후 저는 방콕의 난민 수용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한국행을 기다리는 탈북자들이 수십 명 있었습니다. 대부분 함경도나 양강도 출신의 일반 주민들이었습니다. 형님은 평양에서 오셨다며요? 거기는 좋지 않습니까? 한 젊은 탈북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문제였죠. 수용시설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제 신원 확인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북한 고위층이었기에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혹시 북한 정보기관의 지령을 받고 온 것은 아닙니까? 당신이 관리하던 자금 중 일부를 빼돌린 것은 없습니까? 질문들은 때로 모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것이 자유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5월 25일 드디어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한국행이 승인되었습니다. 내일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지 2달 만에 드디어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019년 5월 26일 오후 5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갈 때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운 땅을 밟는 것입니다. 입국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기도 안성의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간의 합동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 대외 무역 구조에 대해 상세히 진술해 주십시오. 당신이 관리하던 비자금의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북한에 남겨둔 협력자가 있습니까?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실히 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무역 구조, 돈 세탁 방법, 비자금 관리 시스템, 30년간 제가 보고 겪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는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북한에서 제가 누리던 특권적 삶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저는 운전기사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대중교통을 타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비서가 모든 일을 처리했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제 뒤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부 요원의 전화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아내와 아들을 다시 만난 때였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2달 먼저 한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나원 면회실에서 아들 준호를 안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빠, 여기는 밤에도 불이 환해요.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때리지 않아요. 아들의 말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7살 아이가 아무도 때리지 않는다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다니. 하나원을 수료한 후 정부 지원금으로 서울 노원구의 작은 투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평양의 40평 아파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지만 이곳이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진짜 제 집이었으니까요.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무역회사 사장을 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대부분 서류에서 탈락했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무역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북한 및 중국 무역에 대한 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객이 거의 없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일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탈북 3년째입니다. 북한에서의 화려한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3조 원을 포기했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애초에 제 것이 아니었고 그것을 지키려다가는 제 목숨을 잃었을 테니까요. 북한에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도 권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것,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입니다. 저는 김성훈, 3조 원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한 탈북자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자유를 만나시길 바랍니다.